어느 은행인가는 파산에 직면할 수 있고, 그래서 전 금융기관이 그 유동성 위기에 처하는 소위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미국 경제의 앞날도 밝지 않다. 우리나라도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 번영을 누렸던 나라들은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나라들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반대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주변에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얘기 싹 들어갈 거예요. 그때가 투자의 최적기예요. 자, 소장님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소장님이 작년에 이제 금융위기 온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소장님 온다는 금융위기 뭐 언제부터 오는 건지, 2024년에는 진짜 오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 말씀만 들으면 제가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지난해 말쯤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경제적인 타격이 클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2022년 말부터. 이게 틀렸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많이 급한 것 같아요. 1997년 그 외환위기도 95년부터 경고하기 시작했는데 2년이 지나서야 터졌거든요. 96년 같은 경우에는 내일 금방 터질 것처럼 얘기했는데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터졌어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제가 좀 너무 성급하게, 너무 이르게 이렇게 그런 경고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이르게 경고를 하면 그게 더 위험해요, 사실은. 이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위기가 오면. 근데 그 경각심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고를 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이 난무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 경고가 더 나쁜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어쨌든 지금 2024년 지금 2월까지는 경제위기, 금융위기 안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생각을 바꾸셨나요? 아니면 내가 좀 성급한 판단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오는 건가요? 제가 이제 경제 병리학을 하면서 그 경제 질병이 진행해가는 그 일반 원리를 좀 수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시기는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지만 그게 오는 것은 보이더라고요. 저는 다른 분들도 경제 병리학의 일반 원리 그리고 임상수례를 좀 겪으면 누구나 그걸 예측할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 왔지만 조만간 닥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미국은 경기도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죠. 지금 심지어 주식시장은 역대급의 이제 최고가를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지만 한편 상업부동산 침체는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경기 그럼 2024년에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미국 경제 호황이죠. 2023년 성장률이 3%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성장률이 1.4%인데 이것보다 2배나 많잖아요. 거기다 실업률도 3%대까지 떨어져서 거의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있고,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까지 떨어져서 경제가 안정적인 가운데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지수 역시 다우, S&P 모두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계속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면만 보면 미국 경제는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정책을 잘 펼쳤는데 이게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메랑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정책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2022년 3월부터 펼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축적된 국내 저축들이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달러가 강세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되었던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투자되면 환차익을 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계속 빨려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내의 유동성은 풍부해졌고, 그 풍부해진 유동성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켰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주가지수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근데 금융 자본을 빼앗긴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나라들은 유동성이 당연히 수축되고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률도 낮아져요.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나라들은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
인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외환위기 늪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직면해 있거든요. 환율도 급상승하고 있고 환율 급상승으로 또 물가 불안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미국 혼자만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이거는 저는 의심스러워요. 다른 나라의 경제난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미국에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런 사례는 1982년도에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82년도에 어떤 게 있었던 거죠?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기준금리를 한때 20.5%까지 끌어올렸어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가니까 미국 경제는 호조를 보였어요. 그래서 1981년 같은 경우는 많은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미국은 2% 이상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 경제난이 이제 다시 부메랑에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면서 다른 나라들은 경기가 회복되던 1982년도에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그래서 실업률이 그때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시률이 엄청나서 작년에 뭐 폭락의 조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미국의 유동성이 풍부하잖아요. 다른 나라 국내 저축, 다른 나라 투자됐던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이제 흘러들어오니까 풍부해지니까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주용 주택들도 이렇게 거품이 좀 잔뜩 끼어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유동성이 많으니까 이제 그 수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품이 아직 안 꺼졌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끌어올 국내 저축, 그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그 국제 금융 자본들이 조만간 고갈될 것이다. 그러면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과연 상업용 부동산이든 주거용 부동산이든 버텨낼 수 있을지 그거는 제가 조금 의문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고용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고용 사정이 지금 굉장히 좋죠. 좋죠. 지금까지 3%대로 지금 그 실업률이 떨어진 적이 지금 수십 년 됐어요.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예요. 예, 그래서 고용에 관한하는 미국은 지금 아주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고용을 보는 이유가 사실 금리 때문인데 그럼 올해 물가랑 금리 인하 시점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지금 그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친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과연 그 주장이 옳은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미국이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은 경상수지 적자예요. 경상수지 적자가 2023년도 실적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2022년도 실적이 GDP 3.7%예요. 그게 한 9,7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만큼의 외환이 다른 나라 해외 시장으로 달러가 공급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막아낸 게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춰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달러는 약세로 전환되고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 환차손 피해서 금융자본들은 다 미국을 이탈하죠. 그럼 유동성이 수축되고 신용 파괴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힘들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은 이미 3%대로 떨어졌고 2%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준금리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사방에서 나오니까 기준금리 낮춰야 하는데 지금 파월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준금리 안 낮추겠다는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경상수지 적자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이게 올릴 수 있나? 그건 더더욱 안 돼요.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도 미국 경제에는 조만간 어떤 중대한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시장금리가 더 높아요. 또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낮아요.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반대가 정상인데 지금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 있으니까 여기에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만간 낮추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가 더 높아지고 또 시장금리가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금융기관들은 국채와 MBS
이런 채권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거든요. 금융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 황금성 이런 자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가격들이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중에서 경영수지가 좀 나쁜 어느 은행인가는 파산에 직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게 뱅크런으로 이어지고, 이 뱅크런은 또 전염성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전 금융기관이 그 유동성 위기에 처하는 소위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앞날도 밝지 않다.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지난해부터 그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안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더 낮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이, 그러면요. 시장금리가 높은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이게 역전된 게 몇 번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미국이 정책적으로 그걸 유도한 경우가 그래요. 특히 구두 정책으로 그걸 유도했을 때는 더 그렇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라는 게 기대를 하고 어떤 그 경제 활동들을 하잖아요, 투자들은. 근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게 역전되면서 그 격차가 더 커져요. 그걸 제가 우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빚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은 건가요?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이런 것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경제의 상황을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경제라는 건 어느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같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를 것 같지만 공급이 더 많이 늘면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따라서 그 가계 부채가 있으면 그 대출도 함께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 대출의 이면에는 금융기관 대출이 있잖아요. 근데 금융기관 대출은 어느 경우에 많이 늘어나요? 자본 축적이 풍부해져야, 증가해야 증가하잖아요. 그럼 자본 축적이 경제에 바람직한 일인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물론 경제 위기 닥쳤을 때는 이런 부채 비율이 높은 게 타격을 줘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금리가 막상 터졌잖아요. 그러면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차단해야 되고 경제의 그 축소 재생산의 악순환을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통화 공급도 늘려야 되고 기준금리도 낮춰야 되고 또 재정규칙도 늘려야 돼요. 근데 국가부채든 가계부채든 기업부채든 이게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으면 그 정책들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금융위기의 타격은 훨씬 더 커져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병에 걸리면 의사가 적절한 처방을 신속하게 해주면 그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지 못하게 하는 게 이런 그 국가부채 위험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은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미국 금융 시스템 그러면 위기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건가요? 그럼요. 미국은 자국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들, 이거 가지고 현재 경제를 지금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달러가 기축통화인 면도 있지만 고금리 강달러 정책으로 다른 나라의 금융 자본들을 끌어들여서 유동성이 풍부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거의 말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끌어올 그 금융 자본이, 유동성이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럴 경우는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정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서 신용 승수배만큼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금융위기가 머지않아 터질 것이다. 특히 다른 어느 나라에선가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건 거의 즉각적으로 미국에도 전염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안 터진 거는 미국이 정책을 어쨌든 다른 나라 이웃을 거지로 만든 정책이긴 했지만 미국 자체적으로는 정책을 잘 펼쳤기 때문인 건가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경제학이 가르치지 않는, 그러니까 경제학이 가르치는 것과 배치되는 경제정책도 과감히 펼쳐요, 미국은. 미국이 2022년도 상반기에 성장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1분기에 마이너스 1.6, 2분기에 마이너스 0.6%를 기록했거든요. 그럼 경기가 이렇게 악화되고 있으면 어떤 경제정책을 펼쳐야겠어요? 경제학 이론대로라면 기준금리 낮추고 통화 추가 공급하고 재정지출 늘리고 달러 약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준금리 낮추면 투자 활성화되고 그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이제 그만큼 이제 수요가 커질 것이고 달러 약세로 돌아세우면 이제 수출도 증가해서 경기가 호조를 보일 것처럼 보이잖아요. 경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근데 당시에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이거는 경제학이 가르치는 거는 정반대의 경제 정책이에요. 그 뒤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미국은 3분기에 성장률이 갑자기 2.7%를 기록해요. 4분기에는 2.6%를 기록해요. 경기가 급상승한 거 아니에요. 지하 3층에서 지상 3층까지 올라갔으니까 한꺼번에 한 분기에. 경기가 급상승한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론이 틀렸으면 과감하게 그 정책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론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 현실은 자연의 섭리가 만든 거잖아요. 자연의 섭리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론에 집착을 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고환율 정책 펼치면 수출 증가하고 그러면 경기 살아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어요. 특히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국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미국이 올해나 내년에도 정책을 잘 펼쳐서 소장님 말씀하신 금융위기가 또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2008년 그 하반기부터 시작한 금융위기의 본격적인 진행, 이건 세계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했어요. 근데 그걸 아주 적절한 정책으로 신속하게 펼쳐서 그 타격을 최소화시켜요. 경기 후퇴 기간을 1년으로 줄여요. 그러니까 경기가 부진한 기간은 1년 반밖에 안 돼요. 바로 경제가 살아났어요. 그 얘기는 우리 그 의사들하고 똑같아요. 의사들이 환자를 적절하게 신속하게 처방을 해주면 그 환자의 병이 금방 낫고 타격도 심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정부 정책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미국이 경제정책을 잘 펼쳤는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향후에 펼쳐질 어떤 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이제 한정돼 있다.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미국의 국가부채가 많이 커져 있고 또 의회를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어서 재정 지출을 크게 증가시켜야 할 때 그걸 못하는 거 아니냐. 또 금융시장 구조조정 자금이 필수적인데 그 조성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미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세계 경제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어려워지면 세계 경제 모두 어려워진다. 우리나라도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번에는 중국 경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중국 경제는 지금 좀 어떻고 2024년 전망해 주신다면요? 중국은 지난해 5.2% 성장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발표한 성장률을 그 IMF가 IFS라고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라는 잡지를 발간하면서 거기다 실어요. 근데 중국의 성장률은 2021년도와 2022년도 성장률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돼 있는데 2023년도는 아직 집계가 덜 돼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제 2년이 지났는데 그 2021년도, 2020년도 두 해의 그 성장률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IMF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발표한 성장률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중국의 성장률은 조작됐다고 봐야 돼요.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대도시 중 하나라는 센전에서 얼마 전 그 TV 뉴스에 그게 나왔잖아요. 노숙자들이 급증해서 사방에 누워있는 그런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였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3% 미만일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이미 경기 후퇴에 들어갔고 경기 침체에도 멀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주 심각해요. 작년 중국과의 교역에서 수교일에 우리나라가 또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다고 하던데 중국에서 얼마 전 주식시장 견인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발표도 했는데 그 무너지는 중국 경제 해생 가능성이 있나요? 주가지수라는 게 기업의 경영수지를 반영하잖아요. 경영수지가 대규모 흑자면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 경향을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업의 경영수지는 뭐가 결정하는 걸 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성장률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마이너스 성장 같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의 경영 수지가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강력한 증시 부양 정책을 펼치더라도 그 효과는 일시적일 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중국 경제는 힘들어요.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우리 수출 많이 줄었어요. 2022년, 2023년 연속 대규모 그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2021년도에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이 거의 30% 가까이 증가했어요. 이제 그걸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그렇게 크게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근 그 동향만 보니까 중국 수출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이제 그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세계 최강이에요. 어느 한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엽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해지니까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을 더 많이 개척했잖아요. 지금 유럽 경제 엄청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유럽에 대한 수출도 급증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업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단 말이에요. 세계 최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작년에 중국 부동산 문제 심각했는데 최근 홍다그룹도 결국 청산 절차 밟게 되었는데 그럼 부동산 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좀 있나요?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라고 봐야 돼요. 사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2019년에 이미 붕괴를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당시에 빈집이 6,500만 채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심각했어요. 근데 중국은 통제경제 체제예요. 통제경제체제라는 댐을 쌓아서 금융위기라는 홍수를 지금까지 잘 막아왔어요. 근데 그 홍수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부동산 업계 그 1, 2위를 다투던 금방 말씀하신 형단은 이미 파산 상태로 들어갔고 또 비구이와는 지금 지불불능 상태잖아요. 추가적인 그 건설 사업을 못할 지경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업계와 주택시장에 재원을 조달해줬던 제2금융권, 특히 투자신탁 회사들이 지금 경영수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미 그 중릉 투자신탁이 소속된 중추금융그룹은 지금 파산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그 완샹그룹도 마찬가지로 만기가 도래한 금융상품을 환매를 못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투자신탁을 비롯한 제2금융권은 이미 붕괴에 직면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제2금융권이 그런 붕괴에 직면하게 되면 제1금융권도 온전치 못해요. 금방 전염된다고요. 물론 지금 중국 중앙정부와 그 인민은행은 지금 그 제1금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정책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정책 수단들로 그게 막아질 것인지 이거는 제가 그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중국 시장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이 마이너스 성장을 갔다면 중국에서 금융위기는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중국의 가계나 기업 정부 부채는 지금 어떤데요? 중국의 부채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예요. 이게 이제 두 개를 합해서 국가부채라는데 이 국가부채가 GDP의 380%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제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보도가 나온다는 자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일본이 지금 국가부채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일본이 280%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100%가 더 많아요. 이게 국가부채가 이렇게 커지면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금융위기가 진행될 때 그걸 차단할 정책 수단이 극단적으로 제한된다는 거죠. 금융위기가 진행되면 경제는 축소 재생산에 들어가잖아요. 그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부채 늘려야죠. 재정지출을 확대해야죠. 근데 그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융시장 구조조정 자금을 축적을 해야 금융시장을 이제 그 정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중국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이 지금 정책적으로 육성해놨던 반도체 산업,
또 배터리 산업, 전기 자동차 산업, 이 기업들에서 대대적인 그 금융, 세제, 재정 지원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데다가 숫자로는 좀비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거 넘어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어쩔 수 없이 장기 침체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중국 주식시장 하락세도 문제있지만 중국 H지수 경우 전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할 정도 상황이 좀 심각한데, 국내 금융가에서 판매하는 홍콩 H지수 ELS 손실이 1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중국 홍콩 시장은 이대로 좀 안 좋아지는 걸까요? 그 홍콩의 H지수는 중국의 주요 기업들 그 지수들을 종합한 지수예요. 그래서 중국 그 주요 기업들의 경영 수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H지수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상승으로 전환해야 ELS고 뭐고 이제 그 수익이 이렇게 반전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투자한 그 ELS 상품이 손실이 최소 1조 원 날 거다 그러는데, 저는 그보다 몇 배는 더 날 수 있다고 봐요. 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홍콩에 대한 그 정치적인 그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홍콩의 경제 활동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그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국가보안법 이거를 지금 개정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홍콩의 경제활동 극단적으로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홍콩의 금융 자본들까지 싱가포르나 다른 데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홍콩의 주시장 등 금융시장의 상황은 앞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없다. 오히려 비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타격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이 좀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이렇게 낮아진 이유랑 성장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건 뭐 때문이죠? 이제 이거는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물론 간접적인 원인은 시간을 두고 영향을 끼치는데, 근데 이게 훨씬 결정적이에요. 근데 이게 직접적인 그 영향은 당장에 그 타격이 온단 말이에요. 그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해요. 근데 중국은 환율을 끌어올려서 수출을 늘리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라는 이름으로 즉각 해외로 유출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였어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킨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럼 내수는 당연히 위축되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경상수지 흑자의 과다, 그 다음에 고환율 정책,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그 정책이에요. 이것이 개선돼야 되는데, 이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부터 줄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려면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일본 경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초장기 부진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지금 중국이 펼치고 있는 정책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 경제학 교과서는 그러잖아요. 경상수지 흑자는 소득 증가에 기여한다, 경제를 호조시킨다, 이런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틀렸어요. 현실이 부정했어요. 세계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큰 나라일수록 성장률은 경쟁국에 비해서 낮아요. 현실을 부정했으면 이론을 바꿔야죠. 근데 이론에 집착해서 경상수지 흑자에 집착을 해요. 물론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인 나라들은 과거에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아주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1920년대 초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7년도에, 대만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1954년도에 아주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어요. 그 아픈 기억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를 어떻게든 키우려고 그래요.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과유불급이에요.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다하면 안 좋아요. 우리 사람 몸도 그렇잖아요. 영양분을 충분하게 섭취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영양분을 과다 섭취하면 당뇨병 등 성인병을 유발을 하잖아요. 경제에서도 그래요. 경상수지 적자는 외환위기라는 급성질환을 일으켜요. 근데 경상수지 흑자의 과다는 초장기 저성장이라는 만성질환을 일으켜요. 근데 만성질환이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는 앞으로
그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한은 살아나기 힘들다. 어쩌면 일본 경제보다 더 오래 저성장 궤도에서 헤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런 판단을 하냐면 제가 간접적인 원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간접적인 원인이 뭐냐면 경제 활동 자유가 확장되지 않으면 경제는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 얘기를 해요.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세계사 다 뒤집어도 그렇다. 민주국가더라도 독재화 되어가면 성장률은 떨어지고 경제난이 심화된다. 독재 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되면 경제 활동은 활발해지고 성장률도 높아져서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한 이래 경제 활동도 지금 억제당하고 있고 정치 민주화는 더 후퇴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 시진핑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이런 원인 때문에 일본보다 더 장기간 심각한 경기 부진을 겪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중국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해결돼야 할 문제는 뭐고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첫째는 중국이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민주화가 더 진행돼야 돼요. 둘째는 지금 중국 경제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상수지 흑자의 과다. 이걸 하루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이 필수적인데 중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해서 그거를 해소하기가 힘들어요. 중국 경제의 미래는 암담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경제 이론을 너무 집착해 있어요. 미국처럼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 부합하게 경제정책을 펼쳐야 경제를 되살려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미중 갈등 관련된 것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통적인 경제 강국이 이제 미국이 있었고 어쨌든 새롭게 떠오른 게 이제 중국이 이제 G2였는데 지금 현재 그 두 나라를 비교한다면 좀 많이 좀 다시 벌어졌겠네요. 지금 중국 경제에는 사실 계속 후퇴하고 있어요. 그 미국 경제에는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은 증가하고 있고 중국은 축소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상황은 중국에 나쁜 결과를 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호재를 부를지 모르고 중국은 이제 큰일 났다 그럴지 모르는데 그거는 사실은 중국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려울 따름이지 그 봉쇄 정책 또 미중 갈등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보지를 않아요. 지금 미중 갈등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이 그러면 중국 제재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랑 앞으로 미중 관계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세계사를 보면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경제적으로 봉쇄하게 되면 그 나라의 산업은 희한하게 살아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업들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그럼 수입이 안 돼요. 그럼 자체 개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도 중국은 반도체의 경우 그 범용 반도체들이 있잖아요. 특히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어요. 물론 그 전기 자동차용 또 AI용 최첨단 반도체에는 타격을 크게 받고 있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가 앞으로 더 강화된다면 중국은 어떻게든지 그걸 헤쳐 나갈 거예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이기기 힘들어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는 어느 나라도 그걸 이겨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중국의 잘못된 정책이란 말이에요. 경제 민주화가 후퇴하는 거, 또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거, 이거를 개선을 못 시키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의 봉쇄 조치가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근데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반도체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럼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물론이고 배터리 산업, 전기 자동차 산업 이건 사실 중국 정부, 중앙정부를 물고 지방정부까지 온갖 정책 지원을 하면서 육성을 해놨잖아요. 세제 지원, 금융 지원, 재정 지원, 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은 모두 동원해서 지금 그 산업을 육성을 시켜놨는데 정부 지원으로 육성된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력까지 갖추는 경우는 세계 경제사를 보면 아주 드물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기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근데 정부가 지원해줘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정부 지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지금 중국의 그 반도체 산업은 물론이고 배터리 산업, 전기 자동차 산업도 그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이 있지만 그래도 그 타성 때문에 앞으로 어떤 벽에 부딪힐 것이다. 거기다가 국가 경제가 파국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개별 기업들은 그거를 어떻게 타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잘 나가는 기업들, 반도체에서나 전기자동차에서나 배터리에서나 그런 기업들이 조만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숫자로는 절반 이상이 지금 좀비 기업이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심각해요. 자, 그리고 세계 공략 중국에서 점점 탈중국화된 시기에 수혜를 받는 나라가 이제 어딘지 궁금한데요. 인도, 베트남이 제2 중국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건지, 그리고 급부상하는 산업도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질문에는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국뽕에 젖어 있는 나라도 결국은 그 국뽕에 매달려서 경제를 후퇴시키는 일을 자꾸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국뽕이 지나치게 강한,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국뽕이 중국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약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베트남이 중국 시장을 대체한다? 저는 의문이 많아요. 물론 베트남이 한때 그 경제 활동의 자유를 계속해서 확대했어요. 그때는 우리 기업들 가서 베트남 경제를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그 호황을 누렸었거든요. 또 지금은 이제 그 인도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인도에 진출하신 분들은 그 주의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인도에 관해서는 좀 그 인도 정치 시스템, 그리고 경제 시스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그 문제점들, 이걸 면밀히 검토하시고 진출하시라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중국 진출하는 기업들은, 사회 간접 자본도 자기가 건설해야 돼요. 내가 공장을 지었다. 그러면 공장에 이어지는, 이제 항구부터 이어지는 도로 내가 건설해야 돼요. 공장에 필요한 발전시설 내가 건설해야 돼요. 그게 인도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인도의 국뽕은 장난이 아니에요. 인도는 그 국뽕에 이어서 어떤 경제정책도 펼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진출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미중 문제 뭐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한국에게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기회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위기 상황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세계 도공항은 사실은 가장 결정적으로 경기 후퇴의 깊이도 키웠고 또 기간도 늘렸던 게 보호무역주의예요. 미중 갈등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든 중국 경제든 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중국에 좀 당부를 하고 싶어요. 제발 국뽕에서 벗어나라. 그러지 않으면 중국의 미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대1로 얼마나 미친 짓을 많이 저질렀어요. 세계 각국의 경계심만 키워놨잖아요. 손자병법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최상의 전략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차선의 전략은 이겨놓고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근데 중국은 이 손자병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먼저 전쟁부터 먼저 벌이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손자병법이라도 좀 열심히 보시고 손자병법에 따라서 정치 전략이든 경제 전략이든 펼치기를 당부하고 싶어요. 한국이 지금 미국 수출은 늘고 중국 수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럼 수출에서 투자 포인트는요? 이 말씀 또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수출 기업은 세계 최강이에요. 어느 한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엽니다. 중국이 이 한한 정책으로 우리나라 한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했잖아요. 네. 우리 그 엔터 업계들 모두 다 고사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그때 팽배했잖아요. 근데 우리 엔터 업계들 어떻게 했어요? 일본 시장 더 크게 개척했고 동남아 시장 더 넓게 개척했고 또 그리고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중남미 각국을 비롯한 그 미주 대륙을 개척을 했고 유럽 시장, 서남아시아 시장, 중도 시장, 아프리카 시장까지 개척해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 엔터 업계는 물론이고 일반 산업계도 그걸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그만큼 우리 기업들을 믿고 있고 또한 우리 국민의 강인함을 믿고 있어요. 자, 소장님 이번에 경제 병리학이라는 신간도 출간하셨는데 한국 경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국 경제 금리는 높고 물가도 높고 부동산 주식 시장도 뭐 그렇게 좋지 않고요. 곳곳에 불안 감지되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지금 정확히 어떤 상태이고 올해 전망 좀 해주신다면요. 사실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아직도 6%는 넘는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일반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2%의 그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높아요. 제가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7%를 넘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줄어든 가운데도 3, 4%대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더 소비해도 큰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잠재 성장률은 당연히 6% 넘는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노무현 정권 이래로 계속해서 떨어져 왔어요. 노무현 정권에서는 연평균 성장률이 4.6, 이명박 정부에서는 3.3, 박근혜 정부에서는 3.0, 문재인 정부에서는 2.4,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4% 성장을 했어요.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이걸 되살려내는 것도 정책 당국의 책임이잖아요. 살려내지 못했잖아요. 그 정책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는 자꾸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정 지출 확대, 통화 공급 확대, 저금리 정책, 고환율 정책. 이런 정책을 펼친단 말이에요. 이 정책 어느 나라나 펼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정책이, 이런 손쉬운 정책이 경제를 살려낸다라면 세상에 경제난을 겪을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가난한 나라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정책으로 소득 수준을 올려놓을 수 있다면 이런 정책은 절대 경제 성장 못 시켜요. 오히려 성장률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설명하면 길어요. 그러니까 딱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재정지출 늘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GDP 추계하는 국민계정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눈에 보기에 그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성장률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요. 재정지출이라는 것은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 부문이 외면하는 부문에 주로 투입이 돼요. 그럼 국가 경제 전체의 평균 생산성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한계 생산성은 마이너스로 갈 거 아니에요. 한계 생산성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장률이란 말이에요.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성장률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를 살려내겠다 그래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정책 당국의 정책이 실패하지만 않으면 성장률은 지금 당장에도 6%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장 심각한 게 고환율 정책이에요. 이 고환율 정책만 폐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가 크잖아요. 그만큼 외환이 국내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시장에 의미해서 환율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것만 정책 당국이 용납해줘도 우리 경제는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수가 확장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미국 등으로 이탈했던 우리나라의 금융자본들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자본들도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익을 노리고 국내로 돌아와요. 그럼 유동성이 풍부해져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경제활동 활성화돼요. 성장률이 높아져요. 그뿐만 아니라 금융위기가 닥쳐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더라도 그 풍부한 유동성으로 신용 파괴원리 작동을 차단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이 정책 당국이 외면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에서도 고환율 정책을 펼치는 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펼치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첫째가 뭐냐라면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 따라서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호전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틀렸어요. 이거는 깡통 하나와 드럼통 하나를 합해서 두 개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에요.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매출 총액은 부가가치 총액의 약 4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기준을 일치시키잖아요. 어느 것이든. 일치시키면 수출은 GDP의 10%가 안 돼요. 반면에 내수는 9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GDP의 90%가 넘는 내수는 환율이 올라갈 때 확대되겠어요? 아니면 내려갈 때 확대되겠어요? 당연히 환율이 내려갈 때예요. 우리나라는 주요 자원들 다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에너지 자원 100%, 또 그 공업용 자원들, 주요 중간재들 전부 수입에 오잖아요. 식량 자원도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어요. 다 이거 수입에 온단 말이에요. 중간재, 시설재, 일반 소비자들도 환율이 떨어지면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럼 내수는 당연히 확장이 되죠. 그럼 성장률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는 내수는 내면하고 수출만 자꾸 강조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을 올리잖아요. 그럼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여기에는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해요. 자, 그럼 올해 한국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기의 장기 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주기는 일반적으로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쳐요. 광기는 이제 투기 열풍이 부는 거죠. 이 투기 열풍은 대체적으로 한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 패닉이 오는데 이건 반년에서 1년 정도. 그 다음에 붕괴가 이제 뒤따르는데 이것도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는 5, 6년 정도의 장기 정체기가 와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저축이 축적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부동산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5, 6년 정도는 저축이 축적이 돼야 돼요. 그 기간이 이제 장기 정체 기간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주변에서 주식 투자 얘기, 부동산 투자 얘기 싹 사라질 거예요. 그때가 아마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의 최적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그럼 지난 부동산 시장 주기 보면 어떻게 되나요?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동안 투기 열풍이 불었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패닉이 왔어요. 2022년도에 붕괴가 왔어요.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아요. 다만 우리 정부가 최근에 또 환율을 급격하게 올렸어요. 참 희한해요. 정권이 바뀌면 정책 당국이 지나치게 과도한 의욕을 보여요. 환율을 끌어올려요, 자꾸만. 매번 실패해도 끌어올려요. 그러면 경제난이 심해지면 이제 이 정책의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 시장의 힘이 강해지면서 환율은 또 점진적으로 떨어져요. 또 하나, 기획조정부 장관이 바뀌면 또 과도한 의욕을 보여요. 지난해 우리나라 기재부 장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1210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1330원대, 1340원대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서 달러가 강세인 미국으로 국내 금융자본이 더 많이 환차손 피하고 환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탈했어요. 국내 유동성이 부족해진 거죠. 그렇게 나타난 것이 태형건설 워크아웃 사태예요. 태형건설 워크아웃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2022년도 레고랜드 사태를 먼저 봐야 돼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규모가 2천억 원이에요. 우리나라 본원통화 0.1%도 안 돼요. 근데 그게 터지자마자 부동산 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에 놓였잖아요. 다른 일반 산업들도 유동성 부족에 시달렸잖아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당시에 우리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환차손 피하고 또 환차익 누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국제금융자본 이탈하면서 유동성이 수축됐고 그 유동성 수축이 신용파괴를 작동을 시켰어요. 그 바람에 2022년도 4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를 기록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해 1210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1340원을 넘긴 적이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유동성이 수축됐고 신용파괴를 작동시켰고 그게 경제활동을 부진하게 한 거죠.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그 경영수지가 비교적 안 좋은 태형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간 거예요. 앞으로도 고환율 정책이 유지가 되면 유동성은 여전히 부족해질 것이고 그러면 다른 건설업계 PF 사태 이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과 또 부채가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우리나라 부채 규모는 지금은 어느 정도 심각한지요? 부동산 또 PF 문제도 있었죠? 저는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특히 가계부채 있잖아요. 가계부채 이면에 가계대출이 있잖아요. 가계대출은 자본 축적이 충분하지 않으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한 개 기업에 1,000억 원 대출해주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1억 원씩 1,000개 기업에 대출해준다고 생각해봐요. 그 관리비용이 얼마나 비싸겠는가. 가계대출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자본 축적이 충분히 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자본 축적이 경제 성장에 바람직해요? 아니에요.
바람직하잖아요. 세계의 경제를 보더라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 수준도 높고 경제도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뭐 등등이 그런 나라들이에요. 반면에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소득 수준이 아예 낮거나 아니면 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경제가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그리스, 이탈리, 스페인 등등이잖아요. 이런 현실을 봐야죠. 왜 자꾸만 가계부채 얘기하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BF 사태 등 부동산 그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그 가계부채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부채 때문도 아니고 기업부채 때문도 아니에요. 정부의 고환율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의심을 해요.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가계부채 그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하겠어요. 소장님 말씀은 어쨌든 고환율 정책을 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꿔야 한다라는 건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 정도잖아요. 올해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욕을 보여서 환율이 지금 1,330원대로 다시 높아져 있어요. 근데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그 입김도 약해지고 정책의 힘도 약해져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시장의 힘에 의해서 환율은 장차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가리라고 봐요.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되고 있는데 생산인구 어느 정도 감소한 거고 저출산 고령화 한국 앞으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들은 정말 괜찮을까요? 관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는 근거로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예요. 근데 이거는 극복하라고 주어진 장애물이지 그 앞에 좌절하라고 주어졌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실제로 그걸 극복한 나라가 있어요. 아일랜드는 1980년대 말까지도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어요. 그만큼 경제난이 심각했고 일자리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일자리 찾아서 해외로 이민을 갔어요. 아일랜드 인구가 700만 훌쩍 넘었었는데 한때 340만까지 줄었어요. 그런 인구 감소 속에서 1990년대부터 특히 우리나라 소득 수준 현재 가치로요. 에 도달했을 때 아일랜드는 무려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9.3%를 기록해요. 지금도 아일랜드는 경제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지지난해 벌써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기업이 아일랜드 국민이 아일랜드 기업만 못해요? 우리나라 기업이 훨씬 뛰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못해요? 아일랜드가 성공했던 정책 그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세상에서 성공의 길은 아주 좁아요. 거의 유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할 길은 사방에 널려있고 편한 길이에요. 아주 넓어요. 근데 왜 그 실패할 길을 가냐고요. 그 아주 희귀한 그런 성공 사례들 본받아서 우리 정책 당국이 우리 경제를 좀 살려내줬으면 좋겠어요. 아일랜드가 연평균 성장이 9% 넘을 정도로 잘 됐던 건 뭐 때문인 건가요? 해외로 이민을 떠나서 일자리 찾았기 때문인 건가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일랜드는 해외에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정책적인 수단을 다 동원했어요. 네. 해외 투자를 국내로 유치한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해외에서 축적된 소득이 아일랜드로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유동성도 풍부해지고 소득도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내수가 확장되잖아요. 네.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대 정책 펼치고 있잖아요. 국내에서 축적된 자본까지, 금융 자본까지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 경제 번영을 누렸던 나라들은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고도 성장할 때는 해외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특혜를 다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반대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한국 경제가 만약에 무너진다, 뭐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지랑 위기의 징후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럼 한국 경제 근본적으로 손봐야 하는 게 있다면요?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건 그거예요. 쉬운 정책으로 재정 팽창, 통화 공급 확대, 저금리, 고환율 정책 이런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는 망상에서 먼저 벗어나야 돼요. 이런 정책으로는 경제 절대로 못 살려내요.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으니까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피땀 흘려야 경제 성장은 이루어져요. 기업의 필사적인 노력이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력을 키우잖아요.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자꾸만 손쉬운 정책에 의존하려다 보니까 이제 성인병에 걸리는 거죠. 그게 제일 먼저 명심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경제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경상수지 흑자의 과다. 거기에 따라서 또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것을 하루빨리 바꿔야 돼요. 환율이 시장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 정부가 용납만 해주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금도 6%대까지 바로 성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유럽과 일본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유럽 경제 지금 어떻고 2024년 어떻게 보십니까? 유럽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빠요. 유럽 경제는 지금 독일 경제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독일 경제는 종종 마이너스 성장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 경제가 똑같은 경제 정책을 펼쳐요. 독일은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경상수지로 벌어들인 그 외환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그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럼 내수는 부진해지고, 그래서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의 영향을 받아서 그 역내 경제들이 모두 다 지금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나라 수출은, 유럽에 대한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참 그런 것 보면 우리 기업들은 대단해. 자, 그럼 마이너스 금리 정책 고수하고 있는 일본 경제는요? 2024년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은 지금 엔저 정책, 그 재정 팽창 정책, 저금리 정책, 주식시장 부양 정책을 한꺼번에 펼치고 있어요. 최근에 특히 더 강력하게 펼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엔저 정책이에요. 고환율 정책. 이거예요. 연화 환율이 달러당 150엔대까지 넘어선 적이 있고, 지금도 150엔대에 근접해 있어요. 그런 정책을 일본은 벌써 1990년대 이래 8차례 펼쳤어요. 1995년, 1998년, 2001년, 2004년, 2010년, 2013년, 2020년, 그리고 최근 이렇게 8차례 펼쳤는데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던 때가 있어요. 길게 가서 1년 아니면 2, 3개월에 끝났어요. 한 번도 장기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지금 30여 년 동안 초장기 저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만성질환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하지만 이제 일본의 30년 이미지가 강한 일본이 원래 투자 매력도 굉장히 낮았는데, 최근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버블 경제 시절에는 1990년 이후 처음으로 35,000선 넘었죠. 뭔가 주식시장 보면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이 엔저 정책 8차례 펼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겪은 국제 한머니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끌어올려지는 환율이 시장에 의해서 장차 떨어질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금 일본에 투자해 놓으면 환차익을 최소한도 50%는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 한머니들이 주로 주식시장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한때 36,000을 넘었어요. 한 30년 만에 최고치 기록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환율이 떨어져서 환차익을 충분히 누린 다음에는 그 국제 한머니들이 일본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유동산은 극단적으로 수축이 되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붕괴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일본은. 실제로 지금 중국은 지난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보고가 있잖아요.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율 떨어지면 이제 지금 유동성 경기란 말이에요. 실물 경기의 뒷받침을 받은 주식시장 호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장차 수축이 되게 되면 일본은 1990년대 초와 같은 아주 심각한 경제난을 겪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본 증시도 다시 빠질 수 있어요. 그럼요. 붕괴될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추가시 경제 병리와 관련해서 좀 더 추가 질문도 좀 들어볼까 하는데, 경제 위기와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일단 경제 병리학이 뭔가요? 사실 제가 경제 병리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1982년부터예요. 경제학에 경제 병리학이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경제보다 훨씬 월등한 인체를 위해서는 병리학이 생략보다 훨씬 더 넓게, 그리고 훨씬 더 깊게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학에도 병리학이 반드시 수립돼 있어야죠. 그래서 이거 수립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겨우 이번에 이 책을 발간을 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경제 질병이
발병을 하고 그리고 전개되는 일반적인 경제 원리에 대한 그 설명이 들어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세계 경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주요 경제 질병들, 뭐 대공황이나 뭐 초인플레이션이나 또는 일본형 초장기 불황이나 2008년 금융위기나 이런 임상 사례들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덧붙였는데 임상 사례가 일반적인 경제 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의사도 그렇잖아요. 의대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 잘해봐요. 임상 경험이 없으면 좋은 의사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려있는 임상 사례들이 그 경제 위기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좀 병들어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경제는 여전히 튼튼하다니까요. 다만 경제정책 실패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난이 어려울 따름이에요. 사실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를 경유를 해요. 그리고 모든 금융위기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붕괴가 일어나면서 진행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통화의 기본적 기능, 그 거래 수단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거래량이 축소되고 가격도 하락하게 되면 경제 내에 통화가 수축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게 신용 파괴율을 작동을 시켜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금융위기라는 것은 10년을 주기로, 평균적으로요, 1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주식이나 부동산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저축을 해야 수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동안은 가격이 못 올라요. 근데 한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다른 물가는 이미 많이 올라 있으니까 이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2, 3년 더 저축해야 할 사람들이 그 가격 상승을 못 따라가니까 큰 빚을 내서라도 수요에 가담하게 돼요. 이거는 미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왔다는 걸 의미해요. 현재 수요와 미래 수요가 합쳐지면 가격은 폭등해요. 이게 이제 투기 광풍이죠. 그러나 이 광기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 왔으니까 금방 수요가 사라진 공동화된 때가 닥치잖아요. 그러면 패닉 상태가 일어나요. 패닉 상태가 일어나면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주춤주춤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수축이 되는 거죠.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요.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는 이제 또 장기 정체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경제 병리학의 일반적인 경제 원리예요. 이걸 잘 이해하면 금융위기가 얼마든지 누구나 예측해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임상 사례에 대한 수련을 좀 겪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의 임상 사례들이 비교적 충실하게 기술되어 있으니까 이걸 읽어보시면 간접 경험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장차 닥칠지도 모를 금융위기를 타개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국가 경제를 경영하고 있는 정책 당국이 이 책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경제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 경영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요, 금융위기의 심각성은 금융위기 직전에 얼마나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느냐가 결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금융위기의 타격이 얼마나 심각한가는 그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 얼마나 적절하고 신속하게 펼쳐졌느냐가 결정을 해요. 근데 이거를 임상 사례를 통해서 판단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야심을 품고 사실은 이 책을 발간했어요. 금융위기가 10년 주기로 반복된다고 하셨는데 왜 주기적으로 금융위기는 찾아오는 거고 10년이라는 사이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 세상에는 재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비형 재화, 하나는 재산형 재화가 있어요. 재산형 재화의 대표적인 재화가 이제 주식과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특히 부동산은 한 5, 6년 저축을 축적해야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가격이 급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를 넘어와요. 그 다음에는 바로 수요가 공동화된 때가 오고, 그러면 이제 패닉이 와요. 패닉이 오면 주식 거래량도 줄어들고 부동산 거래량도 줄어들고 그 가격도 떨어져요. 그러면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게 신용 파괴를 작동을 시켜요. 그럼 신용 승수배만큼 경제 내 유동성이 수축되는 압력을 받아요.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경제 원리가 금융위기를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에 소비형 재화와 또 재산형 재화를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특히 재산형 재화를 없앴다가 하는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존재하는 한은, 이 구분이 있는 한은 금융위기는 앞으로도 10년을 주기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럼 경제 위기가 나중에 왔을 때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정책 당국이 먼저 그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사례 중에서 어떤 성공적인 정책을 펼쳤는가, 이걸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정책이 실패했는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금융위기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기업과 개인은 국가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과 기업은 지금처럼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뭔가 불안할 때는 경제활동을 최대한 수비적으로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위기 대비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제 위기 시 우리 개인의 대처 방법은요?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전고점을 도파해 38,000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우지수가. 근데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전고점 3,300을 여전히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2,400, 50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국내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유동성이 풍부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전고점 돌파했었어야 했어요. 근데 그 유동성이 부족해진 원인이 고환율 정책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환율 정책만 전환이 되면 시장에 의해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정부가 용납만 해주면 우리 주시장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금융위기가 어느 나라든가 터져서 세계 경제에 전반에 전염이 되고 우리나라에 전염이 되어 온다면 지금 주식시장 주가지수가 낮은 게 오히려 타격을 줄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데, 그래도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게 주식 투자자들한테 엄청 큰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좀 안타까울 뿐이죠. 자, 그럼 부동산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좀 조언과 위로 한마디 좀 주신다면요? 제가 지금까지 부정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특히 주식 투자자든 부동산 투자자든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신 손실을 얼마든지 보전하고 더 큰 이익을 남길 수도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평균적으로 10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은 2023년부터 지금 장기 정체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주변에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얘기 싹 들어갈 거예요. 그때가 투자의 최적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든 저축 좀 많이 하셔서 그 투자 적기에 투자를 해 놓으시면 지금까지 손해보신 거 다 복구하고도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한 4, 5년 지나면 또 다시 부동산 투자 또 주식 투자가 활성화될 거예요. 초기 열풍이 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잘 견디시면 손해 다 보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김작가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요? 제가 이 4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이번에 이제 경제병리학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 이 책이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는데 또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이 개인과 기업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간절히 표현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혹시나 뭐 금융위기나 그런 게 온다면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대처대로 잘 했으면 좋겠고, 소장님 말씀이 틀리더라도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또 그 또한 우리에겐 좋은 일이니까 어느 쪽으로든 우리가 잘 대응해서 경제가 좀 잘 돌아가는. 그럼요.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면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그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니까요. 제발 그래주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과 또 하반기 한번 좋은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최영식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